시사야.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하면서 우리는 1톤 이상의 실용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를 두고 우리가 우주 독립을 실현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문우주에 관심을 쏟았던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우주 독립이란 성과가 오히려 만시지탄, 그러니까 다소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당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던 고려 조선의 천문 관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시지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7번째로 우주 강국이 됐다는 점은 자부심을 좀 느낄 만한 일이었기는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원래 우리 조상들은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 보유국이었다라고 하면서 세종 때 개발한 그 개량한 신기전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로켓 추진 화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첨성대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또 하늘 이야기를 담은 또 천상 열차 분야지도도 있다. 그리고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 등을 관측 연구해서 편찬한 역법도 있지 않느냐, 칠정산 이런 것들을 꼽고. 그런데 저는 실학자 겸 과학서상가인 담원 홍대영이라는 분의 언급이 눈에 좀 띄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네, 담원 홍대영이라는 분은 이 지구 자전론은 물론이거니와 우주 무한론을 설파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늘의 뭇별은 각각의 세계를 갖고 있다. 우주 세계에서 지구 또한 한 개의 별일 뿐이다. 그 무한한 세계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데 지구만이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지구에서 보이는 것 외에도 은하 세계와 같은 것은 몇 천, 몇만, 몇 억이나 될 줄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를 좀 더 빨리 발전시켰으면 우리가 세계를 주름잡는 국가가 이미 벌써 됐었을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홍대용의 언급은 지구 중심의 사고로는 우물한 개구리를 면하기 어렵다. 결국 빨리 우주로 나가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 위주의 사고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우주로 나가라는 의미가 되고, 그런 담원 홍대영의 외침을 230년 후에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그 실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려 조선의 천문 관측 수준이 당대 최고였다. 이거 너무 우리 그 애국심에 도취돼서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굉장히 흥미로운 천문학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 영국, 폴란드 등에서 6개국 공동 연구진이 2016년에 남미 칠레에서 전갈자리 꼬리 부분에 있는 한 별을 둘러싼 가스구름을 이제 관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별의 움직이는 방향, 속도 등을 계산하다가 뭔가 이분들이 들춰본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조선의 세종실록 1437년 음력 2월 5일자였습니다. 143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한 6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한 580년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날짜 실록을 한번 읽어드리면 그 객성, 요즘으로 보면 신성이라고 하는데요. 객성이 손님별이라고 하는데, 객성이 미성이라고 하는 전갈자리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서 14일간이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구진이 2016년에 페루에서 관측한 그런 거의 가스구름은 바로 1437년에 전갈자리 별자리에서 폭발한 신성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폭발할 때 관측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세종 때 관측 기록이 현대 천문학자들의 별 관측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고려사를 보면 1073년, 이게 고려 문종 때 얘기인데요. 이 동벽의 남쪽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것을 이제 이 서양의 별자리를 보면 물병제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그 객성이 나타났는데 이듬해인 1074년에도 역시 같은 자리에서 객성이 보였다. 그런데 크기가 모가만하다 했습니다. 그로부터 931년 뒤에 2005년에 국내 연구진이 이 객성의 정체를 발견했는데 이 객성이 바로 물병자리인 아쿠아리라는 그런 신성의 폭발 기록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걸 어떻게 밝혀낸 겁니까? 고려사에 표현된 그런 동벽의 남쪽이라는 별자리, 그러니까 동양의 주요 별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별자리는 서양에서는 물병자리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물병자리에서 모가만한 별이 보였다라는 건데 그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크기에 따라서 뭐 달걀이라든가 술잔이라든가 모과라든가 발이라 그래서 밥그릇, 그다음에 질장구라 그래서 화로 모양의 장구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아, 크기별로. 크기를. 모가는 그러면 꽤 큰 편에 속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연구진이 그런 그 별의 밝기를 다양한 사물의 크기로 비유한 자료를 현대 그 별발기 등급으로 환산을 했는데 그중에 모가 크기는 1, 2등급에 속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관측해서 이제 보니까 물병자리에 있는 이 별이 지구로부터 한 890광년 떨어져 있고 폭발 당시에 태양이 830년 내는 에너지를 발산한 것으로 추산해 갖고 계산을 다 했습니다. 혹시 그 우리가 지금 한 600년 가까이 네. 이제 전에 이렇게 네. 그 천문 관측을 한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대에 확인한 것하고 옛날에 네. 확인한 걸 비교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네. 다른 나라에는 혹시 이런 폭발 기록이나 이런 걸 관측한 기록 같은 게 없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지금 고려사 기록이 1073년 74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1000년 된 기록인데 1000년 전 기록인데 요 신성 폭발 기록은 오로지 고려사 같은 그런 우리 역사서에서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여서 우리나라 고천문 관측 자료가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웅변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그 국내 연구진의 논문 이것이 세계 5대 천문학 저널 중에 하나인 천문학 천체 물리학지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이 주목을 받은 논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잃었어요. 네. 우리가 유일하게 관측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100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관측한 것도 놀라운 사실이고 그걸 또 기록으로 남긴 것도 정말 놀라운데. 기록으로 남긴 것도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관측한 것도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사실 그걸 굳이 기록에 남길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려사라든지 이런 그 실록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매일매일 관측을 했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72년 11월 6일인데 그때가 그 양력이죠 물론. 그 덴마크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아주 특이한 천문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별의 사멸 현상인 대폭발 즉 초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을 하는데요. 예. 이 신성은 별의 표면 껍질만 폭발하는 거고 초신성이라는 현상은 별이 죽을 때 대폭발하는 이른바 사멸 현상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엄청 밝죠. 네. 이 브라헤가 이때 별이 사멸 현상 그러니까 초신성을 관측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우주는 불변이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전통의 우주관을 신봉하고 있던 유럽 사람들 향해서 저 우매하고 아둔한 자들이여라고 소리쳤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에서 이 별을 관측하고 기록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요? 예. 누가 기록을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천문관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조선의 성리학자인 율곡 이 선생의 그 일기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책보기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도 오셨어요? 그 경연일기라는 석담일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72년 음력 10월에 객성이 그 책성 즉 카시오페아 일부 별자리인데 거기 옆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크기는 금성보다 컸다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1572년 음력 10월이면 브라헤가 카시오페아에서 찾아낸 초신성을 찾아낸 바로 그 무렵이거든요. 11월 양력으로 치면. 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이 별을 티코의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티코의 초신성이 아니라 율곡의 초신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그럴듯한데 네. 천재가 발견한 초신성 뭐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율곡이 초신성을 발견한 뒤에 뭐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천문학 기술이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요. 20년인데 조선에서는 또 기이한 천문 현상을 두고 15개월이나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데요. 뭐냐면 1592년에서 94년 사이에 무려 4개의 객성이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천창성이라고 하는 고래절이 동쪽에 나타난 한 개의 객성이 아무래도 좀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객성은 1592년 10월 21일부터 93년 2월 24일 사이에 3개월간 나타났다가 5개월간에 또 안 나타나요. 예. 그랬다가 다시 1593년 7월 17일부터 1594년 1월 4일까지 6개월간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아니 근데 1592년이면 임진왜란 때죠. 예. 임진왜란 때도 지금 천문학과 예. 하늘 관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전쟁이 어떻게 보면 그 성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조짐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 천문 관측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별의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까? 그 처음에 조선 천문가들이 객성이라고 했거든요. 이 객성은 뭐 알다시피 이게 손님별이라는 의미인데 예. 그거는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건데요. 근데 보통 신성이나 초신성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밝으면 계속 밝아야. 아니 한 번에 밝았다가 이제 말고 그러는 거지. 예. 그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견이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손님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자주 나타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 전현직 조선 천문가들이 모여서 이 객성의 실체를 두고 집중 토론회까지 열게 되는 거죠.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보고합니다. 아주 구수회의를 해갖고 뭐 열심히 토론한 끝에 예. 저희가 1592년부터 천창성 즉 고래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15개월 동안 관측한 이 이름 없는 별을 우리가 객성이라고 했는데 예. 가만히 보면 이게 객성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움직이지 않는 항성 같습니다라고 이제 수정 보고를 합니다. 근데 항성은 예. 태양같이 움직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별을 그렇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요? 이 역시도 이제 400년 뒤에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는데요. 이 조선 천문학자들이 집중 토론 끝에 항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 다만 항성은 항성인데 병광성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별이 신성이나 초신성이 아니라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그 병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양이 자꾸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예.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뭐 그런 별이라는 건데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천창성 즉 고래자리 안에 존재하는 미라 병광성이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건데 이 병광성은 평균 11.3개월을 주기로 해서 2등성이 됐다가 또 11등성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서 별의 밝기가 변화되는 별인데요. 지름이 태양의 300배나 된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초고성인데 별 내부가 불안정하니까 자꾸 이렇게 비규칙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에 사는 저도 병광성이라고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예. 이거를 그 시대에 계시는 분들이 예.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데요. 혹시 서양에서도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까? 발견했는데요. 예. 이 조선 천문관이 1592년에 처음 보고 1594년 사이에 그 15개월 동안 집중 토론해 갖고 이제 실체를 발견했는데 네. 서양에서는 1596년에 실체를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보다 2년 정도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별의 놀라움이라는 의미에서 미라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조선의 천문학 수준의 놀라움이라는 미라 수식어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예, 아마 그렇죠.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은데. 놀랄 일이 더 있는데요. 예. 이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혹시 천문현상 들어보셨죠? 케플러는 많은 분들이 유명하죠. 알고 있죠. 예. 예. 그 1604년 10월 17일부터 독일의 천문학자인데 요하네스 케플러가 체코 프라하에서 관측한 초신성인데요. 이것을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604년 음력 9월 21일자 선조실록에 심상치 않은 천문 기록이 보여요. 뭐라 그러냐면 그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에 객성이 미수 즉 전갈자리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게 케플러의 초신성이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9월 21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3일이거든요. 네. 케플러가 초신성을 관측한 게 1604년 10월 17일이니까 오히려 조선의 천문관들이 4일 먼저 별의 3일과 함께 펼쳐진 우주쇼를 관측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려 조선시대 천문 관측 수준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답의 실마리가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일컬어지는 1604년 객성이 출현했을 때 보인 선조임금의 반응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조임금이 객성 즉 초신성이 여러 달의 전갈자리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이 분야는 바로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분야다. 객성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 그때 볼 때는 도둑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별이라고 여겼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재변도 연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객성까지 나타나는 것은 도둑별까지 나타나는 것은 큰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네. 정갈자리 이쪽 분야가 우리나라에 해당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네. 전국의 땅을 나눠서 각각의 별자리에 속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천상, 열차, 분야지다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는 특정한 별자리에서 이변이 일어나면 그 별자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병고가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 땅을 그 전갈자리 쪽으로 이렇게 이게 치환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대응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 보면 객성이 출현한 그 별자리가 미수인데 그 땅이 바로 조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이 꺼져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케플러 초신성이 출현했다. 이걸 선조 임금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고려 조선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경고 메시지 이것이 이제 기상이변이 그렇게 천문현상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선조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임금들은 유독 이 천문학에 목숨을 걸었죠. 왜냐하면 그래서 하늘이 내리는 상서로움, 재앙, 기륭의 조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제1덕목이었거든요. 그래야 이제 임금이 하늘과 땅의 중간재정 입장에서 농사를 제때 지어야 되는 그런 농군들한테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하늘의 성변을.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여서 상형 문자인 임금 왕자를 보면 사람이 하늘과 땅에 이렇게 받쳐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임금 왕자가 하늘과 땅을 소통시킨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만약에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임금한테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부여에서는 임금을 몰아내거나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농사가 안 되면 죽이기까지 한다면 그런 기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상이변이 생기면 임금은 몸과 마음을 삼가고 반성해서 하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단적인 예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1770년 봄에 객성이 출현을 하는데 영조 임금이 당시에는 70살이 넘는 고령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대 올라가지고 사흘 밤낮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제발 객성아 백성과 나라에 재앙을 옮기지 마라라고 했는데 영조실록을 보면 임금이 사흘간 간절한 마음으로 빌자 객성이 사라졌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사실 객성이 사라질 만하니까 사라졌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사라진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런 임금의 어떤 그런 간절한 바람이 객성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별자리 운세 치고 뭐 점치고 그런 일들은 많이 하잖아요. 점성술이라는 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뭐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임금이 뭔가 천문에서 이상한 그 현상이 관측이 되면 이렇게까지 한다면 이 관측을 할 때 정말 신경 썼어야겠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일월식, 햇물이, 달물이, 지진, 해성, 신성 이런 것들의 그 이상 현상 이거는 비상현상으로 분류해서 출현 시각 그다음에 별의 모양과 정도 위치 변화 등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서 기록한 보고서를 우리가 성변 축구 단자라고 하는데 이 보고서를 내부 작성해서 올리고 그 매일매일의 보고서를 모아서 책으로까지 다 엮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한 관측 기록 정신을 뭐 보여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헨리라는 천문학자 아시죠? 이 헨리가 약 76.03년의 주기로 타원형 궤도로 그리면서 지구 주변을 도는 해성을 발견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헨리가 1456년, 1531년, 1607년, 1682년에 이렇게 보니까 약 76년의 주기로 나타난 해성의 궤도가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을 주목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해성이 1682년에 76년에서 77년 후인 1758년에서 1759년 사이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무슨 헛소리냐고 이제 콧방귀를 꼈죠. 그리고 이제 헨리 자신도 1742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1759년에 헨리가 예언한 그 해성이 정말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그 헨리 해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이 해에 1759년 3월 11일자에 조선의 이 매일매일의 관측 자료인 성변 축구 단자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거 우리는 주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아니죠. 그 관측을 한 건데요. 네. 1759년 3월 11일 새벽 5시에 혜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북극과의 각거리가 116점 뭐 이런 기록을 하고요. 이것이 뭐 혜성의 거리가 1척 5천이 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후에 조선의 천문관들이 무려 35명이 나서서 이 혜성을 25일간이나 추적을 하면서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의 변화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정말 대단한데요. 이거 말을 잃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천문학자 헨리가 이게 주기를 예측한 이후에 첫 번째로 지구를 방문했던 그런 헨리 혜성 이것을 스케치까지 해갖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조선이 유일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선 천문관들의 관측 실력, 지독한 기록의식이 뭐 이러는 개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성변 등록을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의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책으로 엮은 것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에도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계 7번째로 발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킨 거 이것은 만시지탄이다.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우리는 이미 천문 관측에 있어서는 선진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좀 뿌듯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혼재기 역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